대선을 30일 앞두고 각 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검증 공방도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위이긴 합니다만은 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무서운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차범위 내까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6개월 동안 1,6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전국으로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3분의 2가 되시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8대 0으로 이 의결을 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쭉 한쪽으로 밀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이 전반적인 여론들이 일시적으로 뒤로 이렇게 한번 밀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쭉 1위를 하는 가운데 반기문 후보가 2등으로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네. 황교안 후보가 2등으로 올라온 적도 있었고, 안희정 후보가 2등으로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 여론층들이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로 지금 모인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정당의 지지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의 깊이가 두텁지 않고 일시적인 반작용이므로 이게 좀 지나면 조정병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송 의원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때 판단 기준은 다행히 그러면 그 당시에 유력 정치인 또는 유력 정당의 후보가 당연히 지지율이 높겠죠. 그렇지만 현재 탄핵 인용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일으키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적절한가.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깨끗하고 유능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 대세론 이것은 이미 4월 2일 이후부터 일련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미 다 깨지고 이제 양강 구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구축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그 두 후보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미래에 적절한 그 지도자인가 이런 그 정책에 의해서 특히 우리는 TV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야 네. 여기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대변인격인 분이 나와서 말씀을 네. 하신 것 같고 제3의 눈으로 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또 파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 전반까지 포함하는 책임은 물었는데 그에 따른 정치 후보가 지금 약세잖아요. 보수 후보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양강 후보의 경우는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는 후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이 아까 정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해서 이념, 세대, 지역, 진영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거세다고 할 정도의 기세에 더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지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그 갤럽 조사를 좀 보면 아무래도 연령대로 좀 나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로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송기석 의원이 말한 거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에서 1등했던 후보가 아까 말한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런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책적이거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에게 이 후보는 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거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여론 지지층 50대 이상의 또 지역으로 보면 서울, TK 일부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움직여 다니고 있는 표였고 이제부터 이제 말씀대로 정책 과정과 정책 토론과 또 비전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좀 선택의 사항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드 문제를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입장들을 좀 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지층들도. 이렇게 되면서 좀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 후보 지지층의 좀 색깔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일련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탄핵 전국에서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그 당내 경선, 다음에 우리 국민의당의 완전 국민 경선, 그 경선 과정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 경선을 했고 경선 후에 누가 더 화합의 모양새를 이뤘는가, 또 후보 그 확정 이후에 누가 더 진정한 통합의 행보를 걸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그쪽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대구, 경북, 과연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를 다수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정권 교체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이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리적인 보수라든가 건전한 개혁 이런 세력들이 합쳐져서 좌우의 날개로 이렇게 균형 있게 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나타난 결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PK 그리고 경기 지역 호남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역적으로 보면 그 세 곳들이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부산 PK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고향이니까 네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PK에서 진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같은 고향이 부산인데요. 호남도 개혁적인 성향들의 후보를 늘 지지해왔고 서울보다는 경기가 역대적으로 보면 좀 더 개혁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거 이전에 이제 이 지금의 국면들이 저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검증이 돼 있는 측면입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미래에 대한 정책 이전에 지금까지는 검증이 무풍지대에 있었다. 그래서 대선주로서의 검증을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우위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여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좀 지역별 판세 그리고 또 호남 민심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먼저 하나 네.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여러 곳이 진행됐습니다만은 후보 충성도란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투표일까지도 바꾸지 않겠다.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워낙 강해요. 지금 오히려 그 1, 2위권에 있고 그리고 이 선호도하고 비선호도가 있습니다. 네. 선호도에서도 그렇고 선호도가 높은 쪽에 더 많다는 뜻입니다. 비선호도가 높으면 나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낮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저는 안정적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인데 지역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특히 그 제가 볼 때 우리가 PK라고 부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경고세가 상당히 유지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곳이 이제 호남인데 호남 부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전략적 선택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향이 그냥 유지되는 상황으로 얼마 동안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을 이번에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인천, 경기 그렇게 호칭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서울하고 경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점차 연령이 고령화하고 또 경기 지역은 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안철수 경향이 강하고 경기는 문재인 후보 경향이 많아서 일정하게 문재인 후보가 우세지만 팽팽한 양강 구도를 만드는 지역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앞서 그 단점, 각 후보의 단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이재명 시장하고 저녁에 아마 식사를 했고 그제는 안희정 지사가 1박 2일로 충남도에서 이렇게 같이 보내고 통합 행보를 이어서 하고 본인이 이게 또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의 보여준 것과 본선에 갔을 때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결국은 확장성 또 중도 점유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행보를 계속
가속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후보들 진영에서도 서로 이제는 누가 더 중간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문재인 후보 측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제 통합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이제 다 양당의 경선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자면 안희정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그 단일화된 이 문재인 후보를 합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니까 이제 통합 행보 이렇게 나서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야말로 좀 그동안에 제대로 통합을 이루지 못한 행보 아니었나 얘기해 싶고요. 아까 현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다시피 현재의 그 안철수 후보 지지세 자체는 상당히 뭐 허약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꽤 견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그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강론으로 끝까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자강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자기 고유의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국민에게 먼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한다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결국 국민과 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과 연대가 이미 성공을 해서 그 말 그대로 천정에 갇혀 있는 안철수 후보가 천정에 갇혀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이미 양자택에서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얼마 후면 다자 구도에 있어서도 앞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 안철수 이 돌풍이 이제 곧 태풍으로 발전해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녹색 장미로 이렇게 딱 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뭐 문 후보가 이제 경선 경쟁자들 만난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어떤 지지층을 많이 흡수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회동을 하고 나면 좀 지지층이 좀 더 결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여러 캠프에서 일을 해보지만요. 처음에 승리한 후보와 승리한 캠프 쪽에서 패배한 탈락한 후보와 그 캠프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빨라야 됩니다. 네. 그 시기를 지금 지나버렸거든요. 아하,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빨리 알아챕니다. 문제는 잘 하셔야 돼요. 대선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볼 부분이니까 놔두기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먼저 집안 식구부터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 화합, 그에서 나오는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4월 7일 날 네. 그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8일 날 함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보완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되려면요. 국민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후보가 정말 중요하고 캠프의 역할에서 진정하게 그렇게 진행됐을 때 가능해질 겁니다. 네. 강 의원님 한 말씀 제가 답변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대변인이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변인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다니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미 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오히려 이런 배려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 이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왜 그러면 이런 연쇄 회동들을 안 했느냐.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를 밀고 쭉 올라가던 사람들한테 그 다음 날 만난다고 해서 이 분기가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이틀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양산에 가서 이제 좀 구상도 좀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혀진 그 다음 날부터 사실은 뭐 통합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됐으니까요. 네네.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좀 잘 알아야 제가 볼 때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기는 크게 보면 늘 중요한 시기와 위기의 순간에는 다 단합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촛불 전국 지금은 뭐 장미 대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촛불 대선입니다. 촛불로 인해서 대선이 생긴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촛불 대선의 전국에서 장미꽃을 덮는다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인 상황 인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치러내는 대선이니만큼 또 지난번 대선 촛불 전국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단합해서 아마
선거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토론만큼이나 이제 양 후보 간의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말바꾸기 논란을 제기를 했고요. 안 후보 측에서는 끝장 토론 거부 이런 문제 등을 삼았거든요. 우선 이런 공방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우선 송 의원님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강 대표님도 갑자기 대변인으로 선임된 거잖아요. 그만큼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당 저희 당 그 후보 수락 때 탈락된 두 후보가 축하 연설을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진정한 승복이고 아름다운 경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네. 지금 자꾸 사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 논란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 사드는 이렇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갑자기 이게 아직 어느 지역인데도 이야기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했죠. 그럼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국회 비준을 거쳐서 거기서 논의를 거쳐라. 이런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한국과 미국 간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바로 지금 백지화한다는 것은 그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안보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안보 상황에 국제 그 사회 상황에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데 구체적인 해법 못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렛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우리 국제사회 위기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시 제시한 거죠. 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후보를 선출하면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게 있죠. 근데 승복 연설이라는 건 굉장히 패권적 발상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미국 전당대회에 갔다 왔는데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샌더스하고 붙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승복 연설이라는 연설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수락 연설이 아니라 승복 연설을 이야기했다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민주주의 전통사에는 없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수락하는 걸로 합심하고 힘을 합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당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단합되지 않을 거다. 이건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철수 후보를 두고 이제 안보관을 문제 삼는 구 여권 후보들도 그렇고요. 좀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보수층의 네. 표심이 절실한 홍준표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야 가장 보수층이 주된 관심인 이 안보관 자체를 문제 삼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강 구도에서는 그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드 배치는 절차와 과정상에서 특히 국민의 합의를 얻는 과정을 안 거친 거에서는 잘못됐지만 배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처음에 두 후보가 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반대 기조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 자체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한미동맹이고 우리 국가 안보관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 국민 여론에 따라서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 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번 한 번 입에 뱉었다고 해서 다 뒤집지는 않을 거니까 한두 가지 부분에서 유연성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보수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분에 놓고 있어서 어차피요 보수층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이념이 아닌 세대나 지역, 진영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도에서의 축이 확실히 섰다고 보기 때문에 진보 쪽에 대해서 일부도 끌어오겠지만 보수 쪽에서 끌어오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흡인력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보 보관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쪽에 이쪽 우파적인 쪽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어떤가 이익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